안녕하세요, 조기현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에서 인사 업무, HR 업무를 약 한 12년 정도 경험한 조기업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4년, 스타트업에서 7년을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LG에서 신입사원 커리어를 시작하셨는데 네네. 대기업의 HR로서 어떤 업무들을 하셨을까요? 일단 제가 대학교 때 산업심리학, 심리학과 나왔는데 산업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는데 그게 약간 인사팀이 했던 일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외향적이고 그런데 활동적인 업무를 하려면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신입사원 교육하는 업무가 나랑 되게 잘 맞겠다. 누구랑 같이 호흡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있던 찰나에 때마침 LG전자에서 이런 인턴으로 약간 그런 HRD 쪽에서 인턴 채용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게 잘 풀려서 정규직이 된 다음에 신입사원 업무를 약 2년 정도 했고 그 외에는 뭐 리더십 관련 업무 나중에는 평가 업무까지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기업의 인사팀으로 취업을 하셨는데 사실 대기업의 인사팀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인사팀으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과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글쎄요, 뭐 이런 말 하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텐데 대부분 대기업들이 인사팀을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뽑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그래도 뽑는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인사팀을 지금까지 한 경험해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인 것 같고 공감 능력에 대해서는 대기업 들어가면은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뭐 사회관계도 있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좀 공감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직무에서도 필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왜냐면 제가 신입사원 들어가도 자기보다 몇 단계 높은 타 부서 부장님하고 얘기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은 조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전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 들어야 되고, 대부분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갇히면은 직진하는 경주마 같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라도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이제 다양한 유관부서, 다양한 이제 협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잘 듣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현업에서 이런 문제가 있대. 빨리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럼 우리 인사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논의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고 진짜로 그게 어려웠겠구나라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창 시절 때 할 수 있는 역량 쌓기라던가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대학생들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동호회나 동아리라고 하죠. 동아리나 학회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소규모 그룹을 이끈 경험이라든지 혹은 내가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어떤 것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잘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대기업의 인사팀이라고 하면은 많은 취준생분들은 학력이 네. 가장 큰 스펙이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학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까요? 무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건데, 다만 학력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제가 가끔씩 취준생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좀 첨삭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학력이 첫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내가 이 직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를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에 잘 녹여야 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자문했던, 코칭했던 그 사례가 마찬가지로 그냥 다양한 뭐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인사팀에 어울린다. 예를 들면은 뭐 여행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소매치기를 당해서 이런 문제 생겼는데 이걸 잘 해결해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그게 인사팀 업무와 뭐가 상관이 있지? 그쵸? 제가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들면 너가 채용 업무를 하고 싶다, 당신이. 그럼 채용 업무를
진짜로 어떤 업무인지 낱낱이 JD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꾸려라. 그래서 그분이 최종적으로는 인턴을 합격을 하셨거든요. 전혀 다른 커리어 쌓으러 오시다가.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사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까지 연구를 해서 이 정도까지 한 거냐. 되게 인상 깊었다. 떨어져도 그건 좋은 인상을 주고 나중에 다시 불러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게 대기업에서도 먹힐까요? 저는 안 해보고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고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직무를 분석해서 내가 이 담당자가 된다면 가정을 쌓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를 자기소개서에 잘 녹이니 거의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때. 어떤 연구를 하셨을까요? 제가 드렸던 이제 자문은 어떤 한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어. 근데 거기서도 채용 공고가 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자 누구를 뽑겠다? 요즘 핫한 PO를 뽑겠다? 디자인을 뽑겠다? 그 직무를 가지고 당신이 각종 플랫폼을 돌아다니면서 그거에 맞는 인재들을 소싱해봐라. 예. 그럼 링크드인을 뒤져서 이거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 사람들을 친구를 맺고 그렇게 해서 몇 명의 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이 직무에 핏하니 한번 채용을 진행해보자. 그게 이제 채용 1단계잖아요. 소싱하는 게. 두 번째는 일정을 잡아야 돼요. 인터뷰 일정. 인터뷰를 일정을 잡기 위한 것들을 다양한 인터뷰 볼 사람들을 일정을 잘 조율해서 이때 나는 했었고 그다음에 줌으로 보겠다 아니면은 직접 온사이트로 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준비를 해놨다. 그리고 채용 평가서를 이렇게 작성했다. 채용 이런 기준으로 하고 싶다. 이 채용 기준은 어디를 봤냐? 당신네 회사 핵심 가치를 인용해서 내가 질문들을 만들어 봤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 이렇게 통보해서 이메일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이게 어찌 보면 채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풀 패키지거든요. 그거를 그분이 직접 다 하나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 회사에 내가 채용 담당자라고 가정하고.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어 본 케이스네요. 그쵸. 그렇게 한 거랑 내가 여행 가서 지갑 잊어버려서 한 거랑 그렇게 되면은 안 봐요, 학벌. 와, 이 사람 진짜 우리 회사에 위해서 진짜 이 정도까지 한 사람 일단 얼굴이라도 보자 이렇게 나와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인터뷰는 또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학벌이 안 돼서 난 안 돼. 이거는 조금 너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기업의 인사팀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일까요? 좀 이렇게 로열티도 강하고 뭔가 이렇게 좀 튀지 않는 좀 둥글둥글한 그러니까 세모가 아니라 약간 원에 가까운 육각형 같은 느낌? 그런 분들이 좀 선호되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큰 시스템이 있고 쌓아온 이력들, 프랙티스들이 많고 그거를 더 강화시켜줄 역량은 뭔가 바꿔보겠어라고 하는 상황보다는 조금 이걸 가지고 좀 더 잘 발전시켜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성향, 그렇게 좀 둥글둥글한 성향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주장을 낸다던가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기보다 조직의 방침에 잘 순응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이렉트하게 말하면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굳이 MBTI를 따지면 E보다는 I 성향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4년간의 대기업 생활이면 충분히 대기업에 적응하셨을 것 같은데 퇴사를 하셨어요. 네네. 퇴사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영상을 보면 저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수적인 환경이랑 저는 잘 안 맞았고 그다음에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컸었고요. 여기 그 대기업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지만 그냥 또 새로운 환경 필드 가서 그냥 경험해보고 싶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 진급 앞두고 그냥 바로 간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조금 이제 알아봤던 것 같아요. 4년의 대기업 생활이면 다른 대기업으로도 충분히 이직이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네. 스타트업으로 가신 특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대기업 가면 또 똑같을 것 같았어요. 그냥 내가 대기업 4년 동안 하면서 분명히 좋은 추억도 쌓고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되게 또 어려웠고 힘든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또 반복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건 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가졌고 그냥 새로운 환경 가서 처음부터 해보자라는 게 가장 컸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었을까요? 되게 간단한 것들인데 일단은 두발도 제가 지금 보시면 파마도 하고 그러지만 이러고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안경테도 너무 검은 풀떼 꼈다고 계속 뭐라 그러셨던 그런 적도 있었고, 면바지 입었다고 되게 뭐 얘기하셨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머리를 두 발을 스포츠로 깎고 와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들어본 단어였어요. 스포츠로 깎고 와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배들, 그 상사들 퇴근할 때까지 이제 퇴근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또 그걸 잘 못 견뎌가지고 또 하기도 했죠. 무시하고. 근데 그러다가 저의 그때 사수분이 저한테 오더니 우리 팀에 큰 이슈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어떤 이슈예요? 그러니까 너가 빨리 가는 게 이슈야 이러더라고요. 그 뒤로는 눈치 보면서 계속 퇴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기본적인 것들이 좀 이제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른 대기업과도 똑같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계, 주변의 여건, 그다음에 눈치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퇴사를 하신 다음에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셨는데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하셨으며 대기업의 업무 내용과는 많이 달랐을까요? 그쵸, 뭐 아예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신입사원 교육, 평가, 뭐 리더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업무들이 있고 이미 그것들을 많이 잘 해오셨던 선배님들이 계셨으니까 업무를 바로 하기에 뭐 쉽죠. 쉽다면 쉬운 거죠. 근데 일단 스타트업은 뭔가 다 규정돼 있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규정화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잘 될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뭐 가자마자 뭐 처음 채용 업무도 해보고 뭐 이런 다양한 워크샵 기획도 해보고 웰컴 패키지라는 것도 있어 그것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뭐 조직 문화를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소통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 뭐 행사 같은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전혀 다른 평가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많이 다양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대기업에서는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수행 능력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스타트업으로 가셨을 때는 브레인스토밍을 바탕으로 한 기획 능력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기획 능력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내일도 예측이 안 되고 오늘 오전 오후가 회사가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빠르게 대응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조합하고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도 맨날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대응력, 적응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게 네, 그건 그런 되게 중요해요. 그런 연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대기업 있을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선배들이 중요하다는데 그게 도저히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당시 문제 해결 능력 뭐 그런 세션도 있어서 막 그것도 막 선배님들 보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스타트업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빠르게 뭔가 솔루션을 그 솔루션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것들을 내놓고 그게 조금 됐을 때 안 맞으면 빠른 수행해서 다시 해놓고 그런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제 해결을 하셨던 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직원 A가 일을 굉장히 잘하다가 갈수록 좀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정의하는 거. 이 사람이 수행력이 떨어졌어. 그럼 왜? 뭐가 떨어졌어를 보고 뭐가 옛날엔 했는데 자꾸만 실수를 자꾸 그래. 그럼 왜 그럴까? 혹시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때부터. 혹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혹시 사후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혹시 뭐 리더랑 뭐가 안 좋아서? 혹시 다른 업무가 마음에 들어서? 가정을 세우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게 문제 해결 능력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게 다양한 업무에서 쓰인 평가제도도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왜를 달고 거기서 스스로 구성원들을 인터뷰해보고 뭐 자료도 찾아봐서 그거를 계속 좁혀나가는 거. 그게 문제 해결 능력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다양한 각도로 봐야 돼서 거기에서 이게 문제였고 여기에 원인이 이거랑 근접하니까 이걸 관련된 솔루션을 도출해보자라고 가는 게 좀 논리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확실히 문제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가정을 조금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좀 좋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가지 HR 관련 프로젝트들을 스타트업에서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제가 했던 거는 그냥 리더십 관련된 거. 왜냐면은 스타트업에서 갑자기 회사가 성장한다거나 이러면은 중간 관리자, 어쨌든 간에 하이라키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효율성을 위해서. 아무리 플랫함을 추구하지만 어쨌든 스타트업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도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직적인 거와 수평적인 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자를 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일수록 뭔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외부에서 급격하게 그에 맞는 경력에 맞는 채용을 통해서 수요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 둘 다 이제 어쨌든 간에 기존에서 올라왔던 사람들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맨 처음에 어렵고, 새로 오신 분들은 관리 능력은 있어도 회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십을 또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우리 회사가 맞는 리더십상을 정의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화하는 코칭 스킬을 조금 이제 딜리버리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코칭 라이센스가 있어서 이제 대화하는 법, 구성원들하고 대화하는 법, 동기부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어떻게 잘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다 패키지로 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팀 리더분들을 다 모시고 제가 세미나 이런 워크샵 같은 걸 열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보람도 느꼈고 그분들도 만족했고, 이제 나중에 리더십이나 구성원들 인력 관리할 때 저랑 같이 얘기해서 저도 또 많이 배우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인사팀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과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고요. 그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 회사 혹은 내가 일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그쵸, 특정하지도 못할 정도의 에너지, 나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모호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스타트업에서 주니어를 뽑는 포지션은 저는 이제 리크루터 포지션 같아요. 리크루터 중에서도 좀 나눠지는데, 뭐 소싱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일정을 잡는 코디네이터 분들,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서부터는 좀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외부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들을 잘 모시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러면은 이 영업 활동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우리 회사에서 조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소개해 줄 수 있으면 또 마케팅적인 능력도 배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 잘 적응하는 모습들을 이제 리크루터로서 보면은 이제 또 그에 맞는 역량들을 또 상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스타트업의 인사팀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상은 아까 말씀 주신 대기업의 인재상과는 다를까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더 공격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하고 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금 열정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매사에 좀 약간 적극적인 사람들, 의견도 활발히 제시하고 바로 실행해보고, 고칠 거 있으면 바로 고쳐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은 취준생들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커리어 1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네. 커리어 시작점으로서 각각의 장단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우리나라 상황인지만 모르겠는데, 그냥 저의 이제 생각으로는 좀 작은 규모에 있었던 경험했던 분들이 큰 기업으로 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른 역량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업에서는 작은 기업의 경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예 스타트업 출신들은 대기업들이 받았을 때 아예 다르다고 인식을 해서, 야, 우리 회사에 적응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첫 커리어는 그래도 조금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규모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추후 이제 직업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내가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가
성장시키면 돼요. 내가 처음 들어간 회사가 중견기업, 대기업이 되도록 또 노력하면 돼요. 그게 스타트업의 묘미인 것 같아요. 성장을 가파르게 하는 경험을 대기업에서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거 정말 황홀한 경험인데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그런 장점대로 내가 스타트업 들어가서 내가 다니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한번 여기에 열정적으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